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대학교 동물생명산업학과 서강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과목은 동물 육종학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육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동물의 유전적 소질을 개선해서 인류 생활에 대한 공헌을 한층 증가시키는 농업상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다음 세대를 구성할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씨가축을 선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배를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축 육종, 동물 육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동물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 이용될 그런 가축을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체 가축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나 유전적으로 우수한 그런 부모들을 선발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손을 생산함으로써 가축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동물 육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전적인 개량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육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뭐 또 가축들을 갖다가 교배시키고 생산해 가지고 키우면 되지 왜 육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동물의 능력은 여기서 동물의 능력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크느냐, 얼마나 좋은 고기를 생산하느냐, 얼마나 결함을 많이 생산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물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동물의 능력은 유전적인 능력과 환경 효과가 서로 상호간에 결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하면은 동물 각각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종합적 효과를 유전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환경 효과라고 하면은 동물이 먹는 사료의 질, 얼마나 많이 먹느냐, 급여량에 대한 차이, 또 사양 관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 또는 뭐 기후나 날씨, 또 얼마나 뭐 좋은 축사에서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축사의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유전을 제외한 모든 재반 여건을 갖다가 환경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의 능력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오로지 유전적인 능력만 전달이 되고 환경 효과는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굉장히 날씨가 온화하고 적절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덥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다든지 뭐 어떻게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료도 원료 사료의 생산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품질이 좋은 사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환경 효과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 효과는 전달되는 그런 요인이 아니고 그 해당 세대에만 한정되는 제한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갈 때 동물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적 능력을 개선해 주는 것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의 유전적 능력을 개선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가축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좋은 유전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동물을 뽑는 일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동물의 경제 형질, 여기서 경제 형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류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도와주는 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에서는 근내지방도라던가 아니면 발육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경제 형질이 될 수가 있고 젖소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경제 형질이 되겠죠. 그리고 닭에서는 산란계에서는 결함을 생산하는 산란수, 육계에서는 얼마나 빨리 크느냐 이런 것들이 경제 형질이 될 수가 있고 돼지에서는
얼마나 사료 효율이 좋으냐, 사료를 조금 먹고 잘 크느냐, 또는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 형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경제 형질은 한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가, 각각의 유전자는 아주 작은 그런 기여율을 가지는 유전자가 누적적 효과에서 발현되는 게 대부분의 경제 형질의 유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유전 양식을 우리가 양적 형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자 하나하나를 규명해 가지고 일일이 가축을 골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유전자의 종합 효과를 여러 가지 기법,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추정해내고, 이런 종합 효과를 우리가 육종가라는 그런 용어로 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량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마리 다 C가축으로 이용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C가축으로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를, 왼쪽에 있는 누렁이와 오른쪽에 있는 노랭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골라서 쓰겠어요? 둘 다 출하 체중은 700kg으로 동일합니다. 그 경제 능력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 한쪽의 이미지를 복사해 가지고 다른 쪽에 붙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도 똑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유전자의 효과는 누렁이와 노랭이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누렁이의 육종가는 플러스 20kg이고 노랭이의 육종가는 마이너스 20k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종가를 다른 말로는 EPD, Expected Progeny Difference, 그래서 이 소를 부모로 썼을 때 자손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라는 그런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렁이를 뽑았다 그러면은 그 자손들은 다른 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20kg 더 증체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노랭이를 뽑았다 그러면은 그 노랭이의 자손들은 다른 소의 평균에 비해서 마이너스 20kg 더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뭐 모르고 뽑았다면 운이 좋아가지고 누렁이를 부모로 활용한 농가는 돈을 벌 것이고, 그렇지 않은 노랭이를 뽑은 농가는 오히려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종가를, 유전적 능력을 추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육종가에 의해서 알고서 뽑았다면 모든 농가가 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계량, 유전적 계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계량의 과정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순환되는, 연속해서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점을 능력 검정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능력 검정이라는 거는 개별의 소의 능력을 측정하는 일을 능력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 검정은 우리가 어떤 저울이나 또는 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떤 그 내부의 육질을 측정한다던가, 또는 유전자 칩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능력 검정의 범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검정을 마친 소들은 그 검정 결과를 가지고 유전 능력 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유전 능력 평가라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능력 검정이 개별 소에 대해서 아니면 돼지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 하면은 유전 능력 평가는 그 시험지를 채점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 능력 평가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종가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종가를 측정을 하고 그 육종가의 대소에 따라서 우리가 종축으로 쓰일 가축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축으로 쓸 가축을 선발을 하게 되면은 이 선발된 가축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을 해서 뭐 수정란이라던가 아니면은 냉동 정액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냉동 정액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되면은 농가에서는 그 교배 원칙에 따라 가지고 뭐 여기서 교배 원칙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원칙은 근친이 되지 않게 근친되면은 근교태화라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동물의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친되지 않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축의 장점을 보다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교배 계획을 수립해서 교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육종가에 의해서 선발된 종축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배를 하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성은 향상될 수뿐이 없고 이런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농가 수익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검정, 유전력 평가, 선발, 유전자원 보급, 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 증대 이러한 루틴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개량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한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차례씩 이와 같은 패턴을 이런 루틴을 갖다가 돌면서 계속해서 우수한 시가축을 시수소를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젖소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돼지나 닭도 비슷한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가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그동안에 보아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우 같은 경우에 1974년도에 전국에 있는 우시장에 전국 우시장에 있는 소들의 체중을 조사해 봤을 때 평균 18개월령 숫소 체중이 약 290kg이었어요. 우리나라 평균 체중이 18개월령 평균 한우의 체중이 290kg 정도였었는데 2007년에는 같은 연령의 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567kg로 나왔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약 2배 정도의 그런 체중의 증가되는 것을 보였고 연간 약 8.4kg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유전적 개량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 유전적 개량을 이루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사양 관리를 해줌으로써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290kg짜리 소를 키우는 것보다는 560kg짜리 소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젖소의 능력 변화를 살펴보면 젖소에서 중요한 형질은 산유량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하느냐를 우리가 산유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0년도에 소 한 마리당 일일 유생산량은 10kg에 불과했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10kg 정도의 우유를 생산한 것에 불과했는데 2016년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27kg을 생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40년 동안 유전적 개량을 통해서 거의 3배의 유생산량을 증가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소를 키워가지고 10kg 우유를 생산한 것보다 그보다 3배가 더 많은 거의 3배가 더 많은 27kg를 생산하면은 농가의 수익은 당연히 3배 이상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런 개량의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젖소들 보통 이제 젖소는 우리나라에서는 홀스타인이라는 품종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 홀스타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홀스타인의 유생산량을 갖다가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에 이르는 그런 기록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위, 1위도 아니고 3위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1970년대 10kg라는 것은 아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하위의 그런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 3위가 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비약적인 개량의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육계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계라고 하면은 닭을 주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닭을 우리가 육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960년도에 육계의 7주령 49일령 체중은 불과 1.6kg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도에는 2kg로 증가를 하게 되고 2010년,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0년에는 2.6kg, 그래서 1960년대에 비해 가지고 약 1kg 정도의 같은 나이에서 체중이 더 증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kg 정도의 증가가 됨으로써 당연히 육계를 생산하는 농가들도 그만큼 닭고기 생산량이 느니까 농가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유전적 개량, 육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육계와 같은 닭이지만 이제 사육 목적이 닭 고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함을 위해서 사육하는 산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란계는 육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량을 해나갑니다. 육계는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쪽으로 개량을 하고 있지만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은 더 증가하지 않다. 오히려 체중은 감소하면서 알을 낳는 그런 양이 더 많도록 그렇게 개량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체중의 증가에 이용될 에너지를 대신에 결함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라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계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알을 더 많이 결함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산란계의 개량 목적이 되겠습니다. 1990년도에 1년 동안 하나의 암탉이 생산하는 결함의 수는 약 120개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결함은 1년 내내 그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동기휴직이라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1년에 약 한 300일 정도 결함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도에는 3일에 하나씩 결함을 낳다 암탉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이러한 닭들을 꾸준히 개량을 해가지고 1990년도에는 1년에 약 한 200개의 결함을 생산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이런 개량의 노력을 지속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산란계들의 평균 능력이 연간 약 300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들은 하루에 1개 정도의 결함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1년에 300일 정도 결함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결함을 꼬박꼬박 생산을 하는 그런 닭으로 바꿔놓았던 유전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바꿔서 그렇게 개량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3일에 한 번 결함을 생산하는 것보다 매일 결함을 생산하는 게 농가,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산농가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경제적 성과를 얻음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런 개량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량을 하기 위해서 육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 육종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과목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종학이란 무엇이냐, 육종학의 정의, 그리고 육종학의 분류, 육종도 기술의 적용에 따라 가지고 일반 육종학도 있고 또 분자 육종학도 있고, 분자 육종학이라고 하면은 분자 유전학적인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육종에 적용하는 것을 분자육종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육종학이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육종학은 육종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은 당연히 유전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종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그 동물의 경제 형질은 양적 형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양적 형질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에 대한 양적 형질의 유전 양식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 집단 유전학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집단 유전학이라는 것은 양적 형질이 집단 유전학이라는 것은 그 집단 개체의 유전자의 어떤 유전의 양식을 갖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농장이라던가 하나의 지역이라던가 하나의 나라라던가 이렇게 어떤 그 범주로 구별될 수 있는 동물의 집단을 우리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집단에서 전체 유전자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공부하는 분야를 집단 유전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발이란 건 무엇이고 선발의 의의는 어떻게 되고 선발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초 부분이라 하면 선발부터 이제 육종학의 어떤 이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종은 크게 나눠 가지고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선발에 대한 문제와 뽑은 것들을 어떻게 교배시키냐는 교배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의 의의와 기능에서 학습한 후에 선발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는 선발 강도라는 것이 있고, 또 유전적 개량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개량량이란 것은 어떤 선발 방법을 활용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얼마나 더 유전적으로 좋아졌을지를 갖다가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유전적 개량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력과 반복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유전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형질에서 어느 정도나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느냐, 얼마만큼의 비율이 전달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유전력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게 되고, 반복력이라는 것은 같은 개체에서 처음의 생산과 다음 생산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갖다 측정하는 것을 반복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선발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후대 검정 및 선발 지술에 대해서, 선발 지술한 거는 형질을 하나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발, 여러 개의 선발을 동시에 계량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을 선발 지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선발의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배에 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배에 대해서는 근교계수와 혈연계수, 근교계수라는 거는 얼마 많이 근친됐느냐, 그리고 혈연계수라는 거는 두 개체 간에 얼마나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근교계수와 혈연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배 방법 중에 같은 품종끼리 교배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교배, 서로 다른 품종끼리 교배하는 걸 잡종교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교배와 잡종교배에 대해 가지고 활용법이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종강세에 대해서 잡종강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잡종강세라는 것은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보다 순종 간의 교배를 할 때, 잡종을 만들었을 때 순종에 비해 가지고 능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잡종강세라고 하고, 가축의 교배는 기본적으로 잡종강세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잡종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우, 젖소, 돼지의 개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각각의 이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런 이론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동물 육종학의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서는 동물 유전학, 생물 정보학, 동물 자원 정보 처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동물 육종학의 기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부하사 칭골종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그래서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과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